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독재 정권이고 경제적으로는 약탈 정권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의 하나인 1대1로 전략에 대한 또이 압박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4T라는 게 있었어요. 트레이드, 타이완, 천안문이 민주 탄압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벳, 강제점령. 이게 미중 간에 해결될 수 없는 네 가지 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 관련된 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중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취임 전 발표했던 60% 인상이 아닌 10% 인상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공약은 항상 늘 그런 거죠. 60%의 고율 관세를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10%의 관세 추가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멕시코라든가 캐나다한테 거기는 보편 관세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25%를 부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원래 자기가 이제 경선 과정이나 또는 이제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라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한다기보다도 일단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 정도의 관세로 상대방을 떠보기를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중국이 기존에는 미국의 관세를 넘어서는 관세는 잘 부과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에너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5%의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좀 천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압박에 대한 기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추세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다. 그냥 10%지만 원래 관세라는 거는 품목별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대중 관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과정에서 45% 관세 부과를 천명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래의 기술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관세가 20%가 안 됐죠. 이제 평균 관세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0년에 1차 무역 합의를 합니다. 결국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물론 중국의 포션은 더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약해지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이제 그때도 강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좀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강공책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좀 당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2020년에 약 2,500억 불에 달하는 소위 미국산 제품 구매로 이제 무역 합의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실은 이제 교역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그랬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보면 한 50%밖에 구매를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당선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표 1시간 만에 보복관세 얘기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미국을 크게 거스르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죠. 예를 들면 15% 관세 부과한 거가 이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사실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할 수 있죠. 그렇게 굳이 따지면 사우디에서도 뭐 가져올 수 있고 중동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카드가 우리가 있다. 애플, 뭐 대만 팍스콘이라는 기업이 만들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기업 제재도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또 은연중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천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텅스텐이라든가 이런 희토류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거에 대한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는 1차 반응을 한 거다. 그런데 그게 크게 도를 넘어서거나 그런 정말 싸우자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괜찮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 이제 다 알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나올 거로는 예상을 했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상을 위한 전 단계를 지금 서로 마련을 한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진행하면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압박 전략이라는 거는 워낙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크게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원흉이 중국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국제 무역 원칙으로 따지면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경쟁 우위 제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원에 만드는데 저쪽에서는 20원에 만들면 그거를 관세를 붙이고 운송비 포함해서 사다 써도 우리 거보다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만 이익을 봐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무역 원칙을 저버리는 매우 이제 미국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무역 적자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중국으로부터의 적자를 줄려고 애를 썼는데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2019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산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미국에 더 소비자한테는 낫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 차원이고 또 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중국은 그런 저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훔친 기술, 그다음에 강제 이전받은 기술, 해킹한 기술,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임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비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국제 무역시장에 나와서 돈을 번다. 돈 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 하면 국방비에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으로도 미국에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저임의 노동력과 훔친 기술을 사용해서 소위 물건을 제조하면서 미국의 공장이 사라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자하고 뭐 인민폐 국제화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세력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 쓰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무릎을 꿇려야겠다. 그럼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무역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강대국의 대결이라는 건 결국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군사력을 가지고 대결을 한다는 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관세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조금 지나면 금융, 이렇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정말 총칼을 맞대는 전쟁이 되면 그거는 양국에 다 결정적인 타격이 오고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단계로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대중 압박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은 괜찮은데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기술이란 말이죠. 원천 기술들이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특히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써서 크롬도 못 쓰고 뭐 못 쓰지만, 그럼 중국 핸드폰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신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국의 화웨이 핸드폰에 다른 시스템을, 앱을 깔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압박은 물론 이제 그러면서 주저앉는 데도 있지만, 중국은 볼륨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소위 기술 성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결국은 오히려 자구책을 키워주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국제 정치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아니 이렇게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가치적으로 미국을 추종했었는데 아니 같은 편한테도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압박을 받는 국가들끼리 뭔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올인하는 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고, 그런 미국과 동맹 또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여러 국가들을 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외교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압박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완전히 온전한데 상대방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권투하다가 KO를 시키는데 1회전부터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맞고 때리고 하다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 손자병법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적 1000명을 섬멸하려면 나도 600명, 700명을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손자병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승자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쟁, 무역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미중 패권 전쟁을 볼 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게 난지, 아니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해서 해리스 후보가 나왔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되는 게 난지를 놓고 이제 전 세계가 사실 고민을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이 계속 오면 민주당 패턴대로 가면 되는 건데, 민주당 때도 아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은 훨씬 규범적이었거든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트럼프식으로 1대1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동맹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여기서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데를 같이 공격하는 이 형태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팠죠. 그런 면에서는 1대1로 상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가는 게 훨씬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동맹한테도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1기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군 주둔군 방위비를
리저너블하지 않죠. 5배, 10배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압박이 나오면 그런 가운데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EU하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EU한테 지금 굉장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방위비 2%대로 올려라. 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지켜줘야 되냐. 나토 사실은 미국이 주축이 돼서 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중국은 자기의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이제 하나는 경제적인 데서 피해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소위 국제 관계에서 수세에 몰리는 데에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우리가 급작스런 전국의 변화 때문에 좀 이상해졌지만 한국에 대해서 작년부터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다거나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부터 조금 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할 거고 또 다른 나라도 압박을 하겠지만 특히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대중 강경 정책을 밀고 갈 수밖에 없고 소위 내각도 그렇게 다 포진을 시켜놨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잘 아시지만 그 대통령이 4년이고 중간에 중간 선거라는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하원 주지사. 그럼 이제 2년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제 2년간은 굉장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될 거고 중국도 받아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극한 충돌은 서로 피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원래 이 중말로 그런 게 있어요. 투이부파. 싸우기는 하는데 또얼부포라고 그러는 건데 싸움은 하는데 그릇은 깨지 않는다. 그런 거는 둘 다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해서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내 말을 듣는 중국. 나에게 협조하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라는 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치 국면,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2년간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에 원래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걸 내요. 마지막에 낸 보고서에 중국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은 독재 정권이고 경제적으로는 약탈 정권이다. 남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뭐 이제 빌려주잖아요. 차관을 주고 상환 못하면 경영권을 나한테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게 대부분의 이제 1대1로라는 게 그렇게 해서 피해 국가들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트럼프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중국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았어요.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외교, 테크놀로지컬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 경쟁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목표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기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조야의 전반 기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겉으로는 경제적인 역량의 확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역량의 확장으로 축으로 삼고 있는 게 1대1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대1로 전략은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뭐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려 세계 152개국과 사인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한 20여 개 국가는 채권국으로 전락하고 효과를 못 보고 뭐 정권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아니다. 우리 돈 받아서 잘한 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외교적으로 이런 흐름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가 다 싫은 거죠. 중국의 힘이 확장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린랜드 같은 데는 알래스카가 있고 그 위에 딱 있잖아요. 그 중국이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부터 북극 항로 개척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는 허들이 너무 많아요. 남중국해 거쳐서 말레카해 거쳐서 대서양으로 나가야 되고 인도양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뒤로 북극 항로로 돌아오면 거리도 한 3, 4천 킬로가 단축이 되고, 물론 이제 거기는 빙하라는 게 있지만 많이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린랜드 같은 데도 중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데가 되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도 똑같죠.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건설을 해줬는데 99년인가요? 카터 대통령 때 이제 공정한 관리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파나마에 준 건데, 파나마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권을 우리가 입찰을 붙인 적이 있다. 근데 미국 기업은 하나도 안 왔었다. 중국 기업들만 왔다. 이제 주로 홍콩에 있는 두 기업이. 그러니까 운하니까 양변이 있잖아요. 양변의 한 지역씩을 홍콩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홍콩은 중국 자본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것도 중국의 입김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중국이 더 이상 자신의 앞마당까지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죠. 그리고 특히 중부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 이 중부 지역에 대한 그 아메리카 중부에 대한 중국의 투자, 이런 것들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게 압박이 되니까 미국이 니는 자꾸 중국이랑 너무 곤란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파나마, 뭐 심지어는 유럽의 이탈리아 이런 데서도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타격을 입히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바이든 때도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저런 일방적인 소위 1대1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 한때는 또 코로나 벨트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코로나가 그것하고 확산된다. 이게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부터 나온 것 같다. 이제 뭐 확인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의 하나인 1대1로 전략에 대한 소위 압박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국과 관계를 갖고 있는 데는 다양한 형태로 선별적으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둘러싸고도 앞으로 미중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이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원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항구를 확보하고 이런 거는 약간 지금 한 발 뺐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차관 제공이나 이런 것도 벽에 부닥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작전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다 대주고 쟤가 안 돼도 내가 나중에 저기를 우리가 쓰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이제는 국제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쨌든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근데 자기네 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면 계속하고 한 당이 계속하는 건데 다른 데는 리더십 체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십 바뀌고 나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1대1로도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의 가장 뚜렷한, 뭐 효과가 없다고 그러지만 자기들은 대외 확장 전략으로서는 가장 뚜렷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의 외교 정책인 전랑 외교로 인해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고립이 되고 있죠. 많이 됐고, 사실은 이제 전랑 외교가 본격적으로 된 거가 이제 2010년 정도에 소위 센가쿠 열도 분쟁이 나고,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이제 늑대 전사라는 뜻이잖아요. 전랑이라는 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국의 힘을,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투사해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세계 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한 강경 정책들이 해당 지역이라든가 해당 국가라든가 뭐 이런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싫냐 그러면 그냥 싫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전랑 외교를 갖고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이전에 호진타오 때 열심히 했던 게 매력 외교라는 게 있어요. charming diplomacy예요. 이거는 진짜 늑대 외교고, 그거는 이제 중국의 소프트웨어,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거였다가 그게 이제 시진핑 때 오면서 강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시진핑 체제가 2012년부터 출범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거의 뭐 15, 16년을 강경으로 왔다가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드러운 외교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외교를 지향을 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옛날에 우리가 보통 그냥 제3세계라고 불렀었잖아요. 이제 그런 국가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온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좀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머릿속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은 국제 질서도 잘 안 지키고 자국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형태의 그 외교 정책을 많이 펼친다. 물론 중국은 억울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우리 원칙이고 우리 국익이 있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압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바꿔야죠. 이제 그런 작업이 중국의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삭제된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미국의 대중 압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이제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를 건드린 거죠. 건드린 건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37년 만에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요, 37년 만에 그 당시에 대만의 자이잉원이라는 여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37년 만에 금기를 깨고 전화를 합니다. 축하 전화를. 그러니까 그건 벌써 중국한테 충격을 주려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난 37년간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네 영토의 일부분이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라는 지역의 지도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트럼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여행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차관급도 막 갔잖아요. 원래는 국장급 이하만 이제 알게 모르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거 풀어놓은 거고, 바이든은 한술 더 떴죠. 그 원래 미국과 단교하면서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위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대만의 별명이 생겼죠.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거기 앞에 딱. 왜냐면 미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든은 몇 번 확인을 해줬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대만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타이베이 법이라는 법도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 무장법이에요. 대만을 무장시키겠다 이거죠. 중국에 그걸 안 받게. 그래서 45억 불의 원조액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대만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해놓으면 또 무기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루어지니까 군수 물자 수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또 실리도 취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문제가 미중 간에 원래도 있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번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대만을 그렇게 뭐 침공하거나 건들지 말아라. 원래 미국의 대만 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 어려운데, 중국이 얘기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은 오케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거 인정.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현상이 변경되면 안 된다. 하나의 중국 정책. 그러니까 원차이나 프린시플하고 원차이나 폴리시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도 괜찮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원칙에 의해서 유일 합법 정부인데, 아니 대만이 국가도 아닌데
국제기구에 어떻게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받아서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현상 변경 반대라는 거를 바꾼 거예요. 뭐 독립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강조한 원 차이나 팔러시 자체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뮌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걸 재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항의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국무부 이런 거는 했다가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시큰둥해요. 저것도 우리 가지고 또 무슨 뭐 바둑판에 팩감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만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무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만 문제, 그래서 원래 4T라는 게 있었어요. 트레이드,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천안문이 티안안문 이렇게 읽거든요. 그 천안문 사태는 민주 타협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벳 강제 점령, 이게 미중 간에 해결될 수 없는 네 가지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통적인 양자 갈등 의제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하고 계속 너희한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것도 역시 미중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공이라는 거는 갑자기 벌어지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원래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저기를 점령을 해서, 원래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다 끝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3년을 끌지는 몰랐던 거거든요. 국력 소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자칫 침공을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버리면, 이거는 중국도 국제 제재를 받아야 되고 중국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좀 말레카해협만 딱 통제해도요 에너지가 못 들어오죠. 중동 원유나 이런 것들이 그 국제 제재 받게 돼 있고, 그러면은 정말 3박 4일 안에 딱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하고 다르게 대만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미국이 약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양안 유사시에는 일본도 개입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럼 이제 사실은 대만이라는 데가 일본 오키나와 열도의 끝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대만이, 중국의 이쪽 해안선이 한 1,700~800km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운데 있는 대만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광활한 바다 해안선이 전부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중일 간의 영토 분쟁 또는 해상 분쟁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죠. 우리 서해가 있고요. 그럼 제주도가 있고, 그 밑에가 동중국해라고 그러고, 저 밑에 이제 남중국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벨트입니다. 이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딱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런 역학관계들이 미국이 포기하겠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고 뭐 무력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안 좋다. 중국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대만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대만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미사일도 스커트 미사일 개발국이에요. 자체 개발국. 뭐 미사일도 슝펑이라는 사거리 2,500km짜리 미사일을 수천 기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지만, 뭐 중국을 겨냥을 해서 버튼을 눌러버리면 뭐 상당히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맨날 나오는 게 뭐 삼엽댐 또 파괴될 수 있다. 대단한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전리품, 뭐 사선 전리품으로 그러는데, 그 잘못되면 오히려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너에 몰리면 뭐 해상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국제 제재를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만은 파운드리 반도체 거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TSMC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업의 쌀이잖아.
그게 공급망이 딱 막혀버리면 그거를 과연 중국이 다 감수할 수 있는가. 속전속결로 하면 모를까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히려 그걸 카드로 쓰면서 미국과 대화하는 게 중국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이제 대만이 빠져나가고 미국과 밀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여러 가지로 고려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해상 봉쇄 훈련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소위 대만 활동 죽이기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을 자주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예, 정말 예전에는 많이 갔었는데요. 이제 오늘 중국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좀 상대적으로 덜 가게 됐고 코로나 때는 정말 가기가 어려웠으니까 이제 최근 1, 2년에 이제 그래도 몇 번 다녀왔는데 확연하게 달라진 것들이 있죠. 우선 외국인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 중국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어마어마한 근로자들, 그 다음에 도시를 꽉 채운 사람들, 그 중에 보면 외국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해나 이런 데 가면 외국 기업들이 R&D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다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국을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슈퍼나 그 소위 마켓에 가면 쇼핑센터 이런 데 있었는데 저녁에 가보면 우선 한산해요.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꼭 무슨 뭐 밥 먹어야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접촉면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수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경제의 보통 3대 축이라고 하는 내수, 투자, 수출 이런 걸 보통 이제 3대 축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어쨌든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되는 나라예요. 왜냐면 14억 명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뭐 소비 시장이 한 70% 이상 경제를 견인을 하는데 중국도 소위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간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경제 발전을 했다고 했을 때 56% 7%의 내수 시장이 견인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뭐 40% 이하로 떨어졌었고 작년에도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도 40%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견인을 못하는 거를 뭘로 메꿔야 되냐 하면 투자나 수출이 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사람들이 안 샀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민간 투자는 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럼 정부는 이제 정부가 하드 캐리를 해야 되니까 SOC나 건설이나 이런 데 정부가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 공공 투자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 특히 작년에 중국 경제를 그래도 뭐 그 수치가 맞네 안 맞네 딱 5.0% 맞췄는데 맞네 안 맞네 하지만 어쨌든 수출이 견인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저가 수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잉 생산된 거 밀어내기 수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수출이 그 부분을 상쇄를 시켜서 왔어요. 근데 전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수출을 통해서 왔는데 이 수출도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전에도 소위 관세 전략 물자에 대한 관세들을 많이 때렸잖아요.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태양광 이런 데 대해서 2배, 3배의 관세를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밀어내기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그런 것들이 삼중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5%를 뭐 만들어냈든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이기는 한데 활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 활동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실업자가 나오고 실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업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요. 국민들도 돈이 생기면 너무 주변이 안 좋으니까 여유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엔 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은행이라는 게 예대 마진으로 사는 데잖아요. 그러면 빌려줘서 대출 금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가는 거야.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돈을 엄청 풀었는데 돈을 안 써. 돈을 써야 돌아가는데 지금 딱 그런 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양회라는 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물론 작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먼저 합니다. 올해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선별 발전 전략을 하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죠. 내수가 1번인데 이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과학기술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좀 이 내수도 좀 끌고 가보자. 근데 그게 어떻게 접합점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지방채라든가 국채 발행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해서 일단 경기를 좀 활성화하겠다. 결국은 중국이 돌아가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수.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좀 덜 나오더라도 일단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이거 팔아서 남는 것도 없지만 월급 주고 그러려면 이렇게라도 해서 월세 내고 하려면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극적 재정 정책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장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확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 정부의 정책 의지가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월 수입 19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중국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원래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공부 시간에 배웠던 엥겔 계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100원 벌어서 95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60원밖에 못 벌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말씀하신 월수 20만 원도 안 되는 6억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급여가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자리가 없어지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그 빈곤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을 결국 대출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자산의 일반 중산층 자산의 80%가 주택에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대출금리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불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 6억 명, 몇억 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저변,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게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랬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한 4, 5년 누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 의지만 갖고 해결이 될 거냐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딱 작년에 9월 24일부터 조치들을 여러 개 했어요. 시장 활성화 조치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600 몇십 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민간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 회사 안 망하게 하는 자본. 주식 증권에서 안 망하게 하는 관리 자금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데를 해야지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이게 더 상처만 곪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경제는 분명히 안 좋고 다만 시진핑 체제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2년간 봤으니까 늦었더라도 이런 활성화 조치들을 과감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사회주의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성의 소위 손상이 온다거나 자칫 미국한테 굴복하는 인상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일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적 속박이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는 걸 가지고 써먹었는데 10년 써먹었잖아요. 9년째. 더 이상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9년째 압박을 당했으면 이제 뭐 살아나든지 뭘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미국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대국이라며. 그럼 뭔가 그런 자구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중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는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그 소위 하층 민생의 일선에 있는 이런 데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 붕괴일 텐데요. 언제 시작된 걸로 보시나요?
내수라는 거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내수는 소비니까. 사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내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급 하이테크부터 자파까지 있는데 자파라도 사서 써야지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심리가 아직 안 풀린 거예요. 민간 심리가. 제일 핵심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돈을 질러? 써? 그러면 오케이 이거 쓰면 내가 다음 달에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쓰는데 주저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자취하는데 탁 오면은 며칠 동안 확 써버리고 이제 나는 나 먹여줘 내가 다 썼으니까 그럼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국민들이. 내가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사는 것도 폭락하고 있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내가 돈이 생기면 뭘 하지? 이자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비축을 해놓고 있다 비상시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돈을 안 쓰면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는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강대강으로 싸우지 않는다. 옆 나라하고도 맨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제나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꼬가 트이고 있다. 뭐 한중일 세 나라도 잘하고 있고 유럽하고도 우리가 잘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도 잘하고 그게 그래서 국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중국 국민들한테 줘야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국제 경제의 어떤 흐름을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돈을 쓰길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핵심이 역시 미중 간의 대화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극한 대치로는 안 가겠구나라는 메시지가 줘야 중국 국민들도 이제 조금 숨통 트여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의 경제 심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중국 국내 정책과 국제 정세와 특히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인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류가 처음으로 겪어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이거는 이제 봉쇄 정책을 했잖아요, 중국이. 봉쇄라는 거는 하여간 뭐 우리가 많이 봤지만 아파트 옆동 가기도 어려울 정도 봉쇄니까 국가 대 국가의 봉쇄는 말도 못하고. 사실 호주 같은 데는 완벽한 봉쇄를 했어요. 근데 호주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처음 맞는 엄청난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를 계속 써먹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들 보니까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래라고 하면 불만이 쌓이게 돼 있죠. 다만 지금은 말을 못하는 거죠. 사회에 시민 세력도 없고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면 불만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고 결국은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문화거든요. 정부가 당이 정책을 어떻게 잘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밑으로 퍼뜨리느냐.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된다면 중국인들이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았네 하겠지만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가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없고 중국 정부가 빨리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해서 흐름을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불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중국이 5% 경제 성장률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은 5%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 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게 꿈이에요. 그게 두 개의 100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첫 번째가 공산당 창당 100년인데 이때는 중산층 사회를 만들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상하게 넘어갔어요.
2049년이니까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미국을 물리치고 세계 최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미국을 모든 분야에서 물리치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4.78%를 계속 성장을 하면 2050년에 14억, 15억 거대 인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 이하로 가면 그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진핑이 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덩샤오핑 때 이미 덩샤오핑의 목표는 뭐였냐면 마지막에 고위 중진국, 선진국 직전에 있는 고위 중진국이 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장저민 후진타오가 받아서 이제 선진국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2050년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완성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 완성되는 게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중국의 공산당의 국가 목표예요. 그 목표를 역산을 해보니까 5%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를 못하면 경제가 후퇴한다라고 중국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7%, 8% 하다 요새는 5% 내외 그러죠? 내외. 4.8%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역산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계산해보니까 4.76%더라고요. 이게 복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거기에. 물론 이제 중간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상징적인 숫자. 5%를 해서는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라도 그 숫자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5%로 딱 떨어지지? 이게 다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방 물동량, 전기 사용량 다 더해봐도 5%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발표는 5%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양회가 열리기 전에 각 지방 정부가 올해 성별 경제성장을 다 올려요. 지금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3월 달에 중앙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평균 한 5.4%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발전의 주체는 지방정부잖아요. 중앙정부는 관리만 하는 거고. 각 성정부 이런 데서 어쨌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올해도 결국은 5% 내외.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개념. 그 계산은 중국이 1년에 취업에 필요한 인구가 취업 일자리가 한 1200만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거 유지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신규 취업 인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 이런 취업을 중국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자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외자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제 성장률 5%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알리, 테무, 비아디 등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알리, 테무는 이제 주로 자파로 많이 들어왔고 이제 본격적인 게 이제 비아디 같은 전기차입니다. 사실은 비아디나 이런 거는 이제 기술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허접한 중국거 회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이건 이제 가성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민주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그거 중국 거니까 사지 마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알리테무는 자파였고 많은 사람들이 허접해서 못 쓰겠어. 3개 시키면 하나는 불량품이야 그랬는데 사실은 엄청 들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의 1위인 쿠팡 빼고 나머지 알리하고 테무하고 합치면 1,500만이 넘어요. 이용자 수가.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다른 데는 다 지금 그 밑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시장만 겨냥하고 온 거냐? 비아디하고는 다르죠. 비아디는 이제 전 세계를 하는데 우리한테 이 고가의 이런 제품을 팔려고 한 거고 알리테무너 같은 경우는 자파잖아요. 슈잉 같은데. 이렇게 보면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커머스 마켓에서 세계 5위권, 6위권 그러니까 구매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가 5천만이니까 작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투자를 하고 사무소를 내고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한국은 매력적인 제조업 국가죠.
괜찮은 제품을 중고급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가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훨씬 좋죠. 한국에서 소싱해서 알리의 이름으로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존이 되겠다는 거지. 이 한국계 나한테 다 맡겨.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어나 법률이나 뭐 이런 장벽. 그런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알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업체들 한 100여 개 업체들, 중소기업. 한국 화장품 좋잖아요. 이거를 얘네가 싹 소싱해가지고 자기네가 수출해주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슈인 같은 데도 지금 옷 디자인 이런 것들도 좀 디자이너도 공모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테무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시장 경제에서 막을 방법은 없죠. 사실 알리 같은 데는 전 세계 191개의 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걸 거기다 대고 이제 다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무도 뭐 50여 개가 있다고 그러고. 쉬인 같은 경우는 옷 만드는 데니까 이제 티베트, 신강 위구르 지역의 면화를 쓴다고 해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죠. 가성비가 좋아지네, 뭐 어쩌는 이러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시장 자체의 독자성이 사실 조금 손상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K-뷰티 뭐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K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다. 물론 한국 건데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전 세계에 팔아보니까 이 디자인을 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어. 여기는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디자인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AI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통계, 중소기업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그 지사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잘 팔려. 그러니까 맞춤을 하자. 그러면 그런 게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독자성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면서 뭔가 적어도 뭐 불공정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당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리 테무가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막 회원 가입하려면 한국에서 하는 거 이상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많이 수정했거든요. 중국도 바꿔요. 우리가 항의하면 바꿔주면 되지 뭐. 그러면 스미가 드는 거죠. 똑같은데 뭐 우리 거랑.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실 싸게 잘 만들면 어려운 환경에 소비자들이 사서 쓰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건 하나도 없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감히 어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쟤네도 저걸 하려나 보다. 그 다음에 새벽 배송 입찰시키면 어느 업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서 오든 새벽에만 오면 되지. 품질 괜찮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국내도 국내지만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우리도 수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소위 수출 주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의 그런 소위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의 색채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뭐 중국은 우리 배송 시스템이라든가 인천 공항이라는 허브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한국만큼 좋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 고려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뭐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죠.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한미일이 합쳐서 자신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한미일이.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분명히 중국 견제가 1번일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 강화에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방비,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견제한다고 뭉친 것처럼 보이는 한미일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고리가 약한 거죠. 그 자기네가 지금은 뭐 북러가 밀착이 돼서 좀 덜하지만 결국 북한이 갈 데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저렇게 대우해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전쟁이 어떻게든 뭐 휴전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다시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속으로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중이 교역도 많이 하지 북한 요인으로 얽혀있지. 그러니까 한국을 조금 이쪽으로 땡겨와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한미일 중에 전략적 연결고리가 제일 약한 한국을 공략한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략적으로 사실 그렇게 고리가 약하지도 않아요. 한국이라는 데가 전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한국밖에. 근데 사실은 한중 간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북한 얘기를 서로 안 하잖아요. 슬슬 피하고. 이제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은 북한 얘기를 하잖아요. 북핵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쩌고 뭐 너희가 해라 마라. 그리고 한미도 북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한중이 안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그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이런 거 약한 고리라고 판단을 했든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갈 때 우리도 한중 간에도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림을 끌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는 어쨌든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되는 한국을 전술적으로 좀 띄워놓으려고 하는,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이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의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참 영원한 숙제죠.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이후에 계속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그러면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그냥 한쪽은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한국의 안보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동맹 맺고 있는 국가가 미국밖에 없어요. 남들은 미국하고 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핵심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동맹구조. 동맹구조는 군사행동을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지금 미국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국과 중국은 협력구조예요. 중국은 북한과 중조 5 협정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일단 유사시 되면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랑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협력에 층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대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 실제로 중국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편승 효과를 많이 봤었잖아요. 한때 한국은 중국 옆에 있어서 덕을 많이 봤다. 중국이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서 나홀로 성장을 할 때 한국도 나도 성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가 한국 수출의 80%가 중간재였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거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갑자기 미국한테 올인해갖고 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극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거를 미국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중국한테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설득의 문제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야, 이거는 우리도 살아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끊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사가 배팅하라고. 그건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배팅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건 너무 남의 나라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요 부분은 요렇게 가고 요 부분은 요렇게 간다.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말로는 뭐 스마트 외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하게 한다고 하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줄 확실히 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뭐 새우처럼 휩쓸려 다니지 말고 돌핀 디플로매시를 하자. 돌고래 외교. 그러니까 고래들이 싸우더라도 돌고래는 자기가 헤엄칠 능력이 있으니까 빠져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저쪽 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역량을 쌓는 거죠. 역량을 쌓는데 저는 조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선택은 안보나 이런 거 한미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그걸 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또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을 대상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협력, 특히 우리는 D램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인데 그거는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다른 데서 제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D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설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D램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그 SK에서 만든 그 램을 쌓아가지고 하는 광대역 폭이라는 HBM 이거 없으면은 안 돌아가죠. 뭐 미국의 뭐 그 수많은 그 소위 최첨단 이런 업체들 이런 데들도 한국에 그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도 공언했잖아요. 조선업 중요하다. 해군 증강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뭐 대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교섭과 소통을 통해서 선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유리하고 한국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레버리지가 생기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선별적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늘 고민을 하는 건데 완벽하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생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포비아 까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을 해서 이제 공언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세계가 살려면 극단적 충돌을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전개 거기서 갖고 있는 행간, 함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방향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